계신 양원우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저 지정 토론 첫 번째 발표자 한경욱 환경보건학회 양원호입니다. 제가 주제를 받은 거는 저 뭐 미세먼지 발생, 노출, 건강 영향에서 공공관리 필요성인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간도 좀 그러셔갖고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환경보건 이슈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또 뭐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리대부터 시작해갖고 일반 산단, 국가 산단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아마 미세먼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해성 평가, 건강위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세이프티라는 거는 리스크의 역수라고 볼 수 있고 또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은 노출하고 독성에 대한 어떤 펑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질환이 지금 보고되고 있고 하버드대학에서 치매까지 지금 뭐 연관성이 있다고 나온 것도 벌써 몇 년 되고 있습니다. 이미 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는 예일대학에서 이제 환경보건 지수를 약간 평가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를 좀 비교한 건데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인바이러먼탈 헬스 쪽은 특히 여기 등수입니다. 코리아하고 제가 보면은 제일 좋은 나라하고 좀 못한 나라를 좀 제가 그냥 취합해 갖고 그냥 올려놓은 건데 보시면은 아이슬란드가 뭐 환경보건 쪽은 가장 높게 좋은 걸로 좀 표현되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27위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도 공기질은 여기서 공기질은 인도에어하고 아웃도어를 전부 합친 겁니다. 합치면 대략 30위 정도가 돼서 중국 빼놓고는 저희보다 다 위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나 그다음에 미국, 호주 같은 나라는 상당히 좋고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이렇게 에어 퀄리티 중에서도 좀 PM 그런 걸 좀 구분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M에 대한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한 익스포저가 저희가 보면은 한 45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에어 퀄리티 중에서 좀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중에 특히 이제 VOC라든가 CO, SO2의 낙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좀 부족해 갖고 한국에 거의 꼴등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로도 WHO에서 실내하고 실내 전부 합쳐가지고 어떤 사망률에 대한 기여 사망률에 대한 거를 연령 보정해서 나타낸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하기도 감염이라든가 폐암, 그다음에 뇌졸중, 허혈성, 그다음에 COPD 전부 다 해갖고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좀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고 중복보다는 양호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본 거긴 한데 이제 뭐 제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거의 피해를 본다 그런 개념으로 좀 한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발생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발생원이 신도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도 있고 산업장도 있고 여러분의 실내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원이 있고 이 발생원은 사실 기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온도, 습도, 그다음에 바람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해 보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우리가 대기 중에 PM2.5나 PM10의 농도를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노출이 되면 이 노출은 아웃도어만 있는 게 아니라 실내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청소를 한다든가 청소기 돌린다든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든가 흡연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인도어 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결합해서 저희는 건강에 대한 거를 연결시키고 영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경제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그냥 독성을 곱해갖고 리스크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약간 추정이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 예측이죠.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제가 근원적으로 생각한 거는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에 여기에만 초점을 갖고 있었고 밑에 거는 사실 인간의 어떤 한계를 벗어난 거죠. 저희가 그냥 업스트림이란 말을 쓰는데
인간에 의한 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조절을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사람이 활동을 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다든가 아니면 산업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발생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실은 이런 휴먼 액티비티가 여기 영향을 어떻게 줄까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라프하게 하고 있는데, 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저 2년 전에 1월 달부터 해갖고 2월 달, 3월 달에 사람의 액티비티를 조사해 보니까 액티비티가 줄더라고요. 줄니까 이 농도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논문 중에 있는데 약간 이쁘게 안 나와서 계속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사람의 활동이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고 이 영향이 종합적으로 해서 헬스 이펙트까지 간다는 개념을 좀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인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우리가 사람이 원인을 일으키고 또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원인을 일으키고 영향은 B가 받는다 그러면 이건 약간 공공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히 공공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노출에 대한 거를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실내나 실외에서의 농도를 줄여야 되고, 그 농도를 줄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발생온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좀 공학 쪽에 가서 막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줄여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지금의 최근의 추세는 이 발생원만 줄이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노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밖에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의 노출 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생원 관리하고 노출 관리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건강영양 얘기하고 노출 얘기하다가 그냥 끝에 가서는 발생원만 계속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완벽하게 줄일 수도 없을 뿐더러 명확하게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발생원 관리하고 노출 관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는 저희가 이렇게 어디서 왔을까? 뭐 아까 저 과장님도 발표를 하셨는데 뭐 수송에서 산업장에서 이런 소스에 대한 포션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서 어느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동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기 미세먼지가 타겟이긴 하지만 이런 타겟되는 물질에 대해서 일단 이펙트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 단계에서 과연 노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이 노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좀 쉬운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측정기만 가서 측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서의 어떤 농도를 평가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들어가고, 이게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발생원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이걸 갖고 이제 정부 쪽이나 뭐 여러 가지 민간 협의체와 같이 합쳐갖고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미세먼지의 어떤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발생원, 그다음에 노출 관리,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것,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회장님 고맙습니다. 원인, 발생원, 노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고, 조용성 교수님께서 서경대학의 선진화된 개인 노출 평가 방법론을 적용한 미세먼지 건강 영향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조용성입니다. 그 토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발제자를 보니까 그 미세먼지 건강영향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슈퍼 울트라 빛가이신 어떤 신동춘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고, 또 환경보건 정책을 총괄하시는 환경보건 과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무슨 토론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잘 모르는 분야는 제껴놓고 제가 좀 관심 있고 그 동안에 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주제를 선정해봤고요. 특히 제가 잘 모르는 바이오마커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이런 미세먼지 건강 영향을 할 때 여전히 아직도 좀 문제가 되는 노출 평가에 대해서 특히 개인 노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발제 주제를 삼았습니다. 발제 주제를 삼는 것을 처음에 생각한 게 그럼 이제 미세먼지 건강 영향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떨까? 그 관점을 국민과 연구자와 이제 정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 같은 경우는 애당초 미세먼지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향후 정책에는 발생원이나 뭐 이런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내가 미세먼지 안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미세먼지에 만약에 노출된다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좀 알고 싶을 거예요. 국가에서 알려주는 것들은 좀 에어레어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집, 내가 방이라든가 내 집 앞에 이런 것들에 노출은 얼만큼 되는지 또 그 노출 수준에 따른 내 건강은 어느 정도인지가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이런 건강 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환경보건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연구자들은 미세먼지 건강 영향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국민 개개인에 대한 노출 수준, 제 분야의 어떤 전문가 연구자들은 개인 수준에서의 노출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저희의 고리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 그 개인 수준에서 노출 평가를 잘한 자료를 가지고 건강 영향 평가를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우리가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어떤 제안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확한 환경보건 발생원부터 여러 가지 연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평가 관리를 수행하기를 원할 거고 정확하게 하기를 원할 거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국민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어떤 정부의 역할이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를 근거로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환경보건 서비스를 충분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떤 정부의 역할이나 어떤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건강 영향, 특히 노출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신동춘 교수님이 여러 가지 빅 스터디들, 패널 스터디든 코호트 스터디든 했는데 여러 가지 역학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적인 이제 시계열 연구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세미 에콜로지컬 스터디라고 하잖아요. 건강에 대한 건 개인 수준으로 우리가 자료를 구비를 해서 평가를 하지만 노출에 대한 건 집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이 내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 조금 아까 김지영 교수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신동 교수 말씀하셨지만 시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델링 툴을 통해 가지고 1km, 2km 이런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고해상도 지금 최근에는 500m, 500m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옆집과 나는 생활 패턴이나 액티비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출 수준은 같게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메저먼트 에러가 생기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내 공간에서 오염 수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수준의 미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지 조금 더 정밀한 어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 평가되지 않을까? 또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메스 농도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메스 농도뿐만 아니라 개수 농도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건강에 영향을 받을 때 콧구멍을 막아서 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것만 할 거야, SO2에 대한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컴플렉스 미처에 대한 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노출됨으로써 그에 따른 노출 수준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데 현 과학 수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이런 집단 노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별 노출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센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출 평가를 할 때 전 국민 대상으로 만약에 노출 평가를 하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 저희가 이제 단순히 산수를 해서 계산을 했더니 환경부 예산의 한 80%가 들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우리 연구자들도 정확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까지는 이런 노출 평가의 방법이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기존에서는 어떤 법령이라든가 뭐 국가 단체 그리고 뭐 여러 기존에 있는 자료들로 인해서 획일적으로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코로나 이전에 그 미세먼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으면서 각 집마다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을 이제 대부분 구입을 하고 있으실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일반인 집단 수준에서 이런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도 하고 노출 수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새로운 메소돌로지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연구진들도 환경부에서 추구하는 지금 아까 그 김지영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 기반을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뭐 환경부에서 펀드를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여러 개 연구 집단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센서 기반 개인 노출 평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걸음마 단계고 전문가들이 보기에 특히 환경공학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좀 측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여하간 저희가 이런 개인 노출 수준에서 접근을 할 때 현재 우리나라 그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임 액티비티 패턴도 그 GPS에 있는 트래커를 가지고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다양한 액티비티 패턴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서 어떤 개인의 시간 활동이라든가 위치 정보 기반에서 그 노출량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구 집단을 통해 가지고 계속된 어떤 노출 평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이제 개년도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액티비티를 할 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말풍선처럼 내가 지나다니면서 어떤 이동을 하거나 그게 실내든 미세환경이든 교통수단이든 교통 밀집 지역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동하면서 자신의 어떤 노출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노출 수준에 따른 그 CR 기존에 있었던 건강영향조사의 어떤 CR 함수를 근거로 해가지고 향후에 내가 어떤 질환에 얼마큼 걸릴 수 있을지에 대한 확률 같은 거를 환경보건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면 국민 환경보건 서비스로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실도 마찬가지로 하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하는데 AI라든가 어떤 딥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부 측정 지점에서 그 성분 농도라든가 다양한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걸 실외 농도를 하고 다양한 미세환경 그리고 실외 농도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세환경에 대한 노출을 확인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어떤 미세먼지 오염도 지도도 만들 수 있고 개인 수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노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환경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어떤 미세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 R&D를 통해서든 용역 사업을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집단에서 노출량 평가를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기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기술원과 함께 이런 R&D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통합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런 통합뿐만 아니라 이런 통합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개인 노출 평가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 센서라든가 AI라든가 딥러닝을 할 때 그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건보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한 노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치에 대한 것과 예측치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GPS 트래커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실외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게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트래커를 가지고 실내에서 실내로 갈 때 실내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는 이 GPS 관련해서 실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노출 평가에 대한 굉장히 꿈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노출 평가 패러다임에 맞춘 어떤 미래 세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있으면 국민 환경보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 집 앞의 농도가 어떤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환기를 시킬 때 이제 농도를 봐요. 밖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면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 집하고 다른데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왜 그러냐면 집에도 센서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 앞이라든가 우리 실제 국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활동 공간에서의 고해상도 실시간 농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어떤 간헐적이지 않고 24시간 또는 1년 어떤 누적적인 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이 환경보건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노출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까 양원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에 대한 제한, 그 노출 저감, 그리고 국가에서는 어떤 알람 서비스라든가 예측에 대한 예방, 이렇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원하는 어떤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의사협회에서 그 미세먼지 관련 위원회를 할 때 실제로 센서, 사람 인체 적용 가능한 센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거가 전기돼서 진행을 지금 멈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꿈꾼 거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다음 연재로는 지정 토론은 코로나 코비드-19 시절에 사회 거리두기 동안의 미세먼지 변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보건에 대해서 최윤경 교수님께서 발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실의 최윤영입니다. 먼저 한국환경한림원의 보건분과 발족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환경보건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으로 제가 이제 부탁받은 내용은 코비드-19과 관련된 미세먼지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제목을 코비드-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의 미세먼지 변화,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보건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발제해 주신 이제 김지영 과장님과 신동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건강 영향을 받은 미세먼지가 원인이 되고 사람의 건강이 이제 아웃컴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좀 반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결국은 미세먼지가 변화한 것이고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고 코비드-19이라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됐고,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가 변화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 연구했던 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비드-19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의 에어 폴루션의 변화, 그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는 인더스트리얼 액티비티나 트래픽 볼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PM2.5, PM10, NO2, CO의 변화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PM2.5와 PM10 위주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2021년에 이제 사이언스 오브 더 토탈 인바이러먼트에 퍼블리시된 논문인데요. 이 연구가 사실은
네, 이 연구가 2020년 6월에 제가 서브미션을 하고 2020년 8월에 온라인 퍼블리시 되었던 연구입니다. 이제 소셜 디스턴싱으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이긴 하지만 포지티브 사이드 이펙트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아마 2020년 초에 기억해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초기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일찍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대기오염 변화를 좀 일찍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기억해 보시면은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그 개강도 연기되고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들도 거의 이제 캔슬이 되고 수업도 없었던 상황에서 좀 연구에 좀 몰두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는데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연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 거의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이 연구를 해서 이제 초기에 좀 좋은 결과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네,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이제 매일 코비드 19 확진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정색이 전체이고요. 연두색이 중국, 그리고 주황색이 우리나라, 노란색이 이탈리아, 미국이 파란색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지금 다 그냥 덮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원래 하나하나 이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요. 그렇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는 첫 번째 확진자가 생깁니다. 우한에서 입국했었던 사람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요. 2월 18일에 대구에서의 아마 기억하실 텐데 신천지 리지널 아웃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이 기울기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 회색 부분이 소셜 디스턴싱, 그다음에 진 회색 부분이 스트롱거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시기부터 이 시기까지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았던 시기였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탈리아가 우리를 앞서서 우리가 3위, 이때부터는 이제 4위가 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디스턴싱이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있었고요. 더욱 강력한 소셜 디스턴싱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택근무도 활성화되었었고요. 개강도 연기되고 그리고 이제 또 온라인 교육도 활성화되고 학원들도 다 문을 닫았던 시기입니다. 소셜 디스턴싱 동안에는 이제 동료 정도였다가 더욱 강력한 소셜 디스턴싱 동안에는 공공 시설들이 다 문을 닫았었어요. 체육 시설도 다 문을 닫고 도서관도 문을 닫았었고 가능한 한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자제를 권고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조심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구별될 정도로 굉장히 조심을 하던 때였었고, 실제로 이제 서울 지하철 메트로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더스트리얼 오퍼레이션과 트래픽 볼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로드 트래픽 볼륨이 3월 첫째 주에 그 전주에 비해서 7.2%가 줄었고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전주 대비 34.5%가 줄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들이 이제 잠시 문을 닫았었고요.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공장들이 많이 가동률이 떨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오토모티브 팩토리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시가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거기 가동률이 50% 정도가 줄었다라고 보도되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인더스트리얼 에미션과 로드 트래픽하고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에 좀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해보았고요. 또 어번 비클 또 인더스트리얼 퍼실리티하고 관련이 있는 NO2와 CO의 관리를 한번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네, 에어 폴루션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전국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446개의 모니터링 스테이션의 값들을 이제 활용을 하였고요. 아월리 디텍티드 된 값이죠.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이제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1년 전, 그 2년 전, 3년 전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결과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데일리 베리에이션, 두 번째는 monthly mean인데 그 전년도와 비교한 monthly mean, 세 번째는 regional variation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일리 베리에이션입니다. 이것도 제가 색깔이 하나하나 겹쳐지게끔 만들었는데 너무 아쉬운데요. 좀 구별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황색이 지금 2019년 12월에서 4월 30일 2020년 4월 30일까지의 상황입니다. 매일매일의 1일 평균이고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고요. 여기 보시면 35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가 당시 PM2.5 기준치입니다. 이게 지금 왼쪽이 PM2.5, 오른쪽이 PM10입니다. 주황색을 좀 따라서 보시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이 점선을 초과하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0일이고요. 그 전년도에는 13일 초과했고 2년 전 9일, 3년 전 16일 초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3월과 4월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달인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낮게 이제 그래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거는 PM10인데요.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레퍼런스이고요. 그 당시에 하루도 초과하지 않았고 전년도 1일, 2년 전 1일, 그 전에는 6일 초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일리 평균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거는 NO2와 CO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비슷하게 전년도들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year to year difference, monthly mean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PM2.5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월, 2월, 3월, 4월이고요. 3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황색이 해당해 2020년 3월이고 이게 전년도 2년 전, 3년 전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값들은 monthly mean인데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표기되어 있는 이 별표와 같은 것들은 이때 대비 2020년 대비 차이가 있었는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페어드 티 테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각각 모니터링 스테이션의 그 monthly mean 값들을 하나의 밸류로 해서 그 모니터링 스테이션 그 값들 그 연도별 비교한 페어드 티 테스트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3월 달을 보시면 20.39가 지금 평균이고요. 전 세계년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죠. 전년도 대비 45.45%가 감소를 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2월은 이제 거의 비슷했고요. 1월, 2월, 4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이는 나지만 세계년도보다 줄지는 않았고요. 한 2개 년도보다 줄었고 그러니까 1월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고 3월에 본격적으로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M10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35.56% 전년도 대비 감소했습니다. 자, NO2와 CO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NO2와 CO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2월까지는 거의 이제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3월과 4월의 경우에는 전 세계년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걸쳐 있었던 달이죠. NO2 경우 20.4%, CO의 경우 17.3%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되죠?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지널 에어 폴루션 맵입니다. PM2.5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2020년 3월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2019년 3월입니다. 16개 광역시도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2020년의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레인지인데요. 이 16개의 시도 중에서 가장 농도가 높았던 지역이 26.35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였어요. 그런데 제일 이 높았던 지역이 전년도 제일 낮았던 지역의 값 평균인 25.74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M10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색깔이 연해졌죠. 그리고 이때도 제일 높았었던 지역의 것은 48.87이었는데 전년도 제일 낮았던 지역의 것은 48.23으로 이때와 거의 상응하는 정도의 분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O2와 CO도 아주 드라마틱한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 미세먼지와 NO2, CO가 감소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소셜 디스턴싱도 영향이 있지만 앞서 보여드렸듯이 1월부터 조금씩 1월 말쯤부터 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중국의 영향도 있을 텐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처음 이게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한 지역의 쿼런틴 메저 아예 그냥 봉쇄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월 중순쯤부터였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의 그 위성 사진, NO2 위성 사진입니다. 노란색, 빨간색이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었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물론 로컬 폴루턴트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겠지만 트랜스 바운더리 폴루턴트 프롬 차이나 이 부분도 우리나라 그 대기 오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오염이 낮아진 것도 1월 말쯤부터는 우리나라에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 연구가 굉장히 초창기 연구였고 이때 이후에 이제 비슷한 시기 이제 동시에 진행되었던 연구들이 유럽의 나라들 또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었고요. 특히 유럽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위기 있은 직후에 이제 연달아 굉장히 큰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스페인의 결과를 따르면 바르셀로나에서 락다운이 있었던 시기에 PM10이 28%, NO2가 51%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는 굉장히 사실 간단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좀 어렵게 하긴 했지만 굉장히 간단한 연구이고 이콜로지컬 스터디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관찰한 부분은 확실히 이제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 이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초기에 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 이후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사실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저 연구가 초기 연구이다 보니 이후에 한 150편의 사이테이션을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코비드 19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PM2.5, PM10, NO2, CO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오염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가 하나의 큰 결론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요, 이 코비드 19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포지티브 사이드 이펙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휴먼 액티비티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포지티브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우리 굉장히 좀 많이 조심을 하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노력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조금씩 노력한 거고 단기간 노력했던 건데 충분히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나 라는 좀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 짧은 기간의 노력이었지만 우리가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에 좀 서스테이너블한 발전과 또 깨끗한 환경을 위한 건강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깨끗한 조금은 안전한 그런 사회에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실마리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하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또 우리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에 로센블룸과 마카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비드 19을 회복하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코비드 19, 포스트 코비드 19 월드가 더욱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뭔가 파운데이션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또 앞으로 또 네, 건강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지나면서 뭐 긍정적인 그런 영향 실마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괜히 긴장스럽습니다.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지정 토론은 하민아 교수님께서 미세먼지 환경보건 정책에 대해서 하민아 교수님의 몇 가지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몇 가지 생각이 아니라 거의 썸머리 수준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당국대학교의 하민아입니다. 다들 막 이렇게 슬라이드 준비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끄적끄적 해갖고 와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 저기 환경한림원의 그 이제 환경보건 분과가 발족이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허탁 위원장님하고 우리 박광석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우리 또 신윤용 부회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신동찬 교수님하고 우리 김지영 과장님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보건 정책과 그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한 그 아주 심도 깊은 과학적 지식과 국제적 동향 이런 거를 다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별로 많이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사실 이제 제가 환경부에 있을 때도 이제 좀 힘든 토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오늘 신덕순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이제 하고 이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고요.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생각하고 계신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신동천 교수님 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20 마이크로미터그램 그 이하의 저농도에서 훨씬 그 아주 급속한 그런 기울기를 보이면서 건강 위험이 증가하는 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낮게 가능한 한 낮게 이렇게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이제 또 그 WHO에서 그래서 기준을 굉장히 이번에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5죠. 5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평균이 뭐 이제 한 20에서 왔다 갔다 20보다 조금 낮을 때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5로 가려면 이게 얼마만큼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건가 좀 가늠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WHO가 한꺼번에 5로 바꿔라 이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이 5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건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이제 전반적인 대기국과 또 뭐 같이 하고 뭐 우리 산업하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으나 어쨌든 이제 뭔가 좀 계획과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지영 과장님 발표하신 내용에서는 굉장히 우리 환경보건 정책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누누이 여러 옛날에도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제 뭐 지적하신 문제이긴 한데요. 그 우리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제대로 좀 평가되고 새로운 목표가 수립되고 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 평가 지표가 성과 지표죠. 근데 그 성과 지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몇 퍼센트 낮추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건강 영향을 얼마나 떨어뜨렸느냐, 혹은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부담이 얼마나 낮아졌느냐 하는 이런 이제 좀 건강과 관련된 지표가 좀 그 책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나아가서 이제 우리 전체 우리 중앙 정부의 어떤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그 권역형으로 그 지자체에서 이제 또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지역의 또 미세먼지 특성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지역에서 또 이와 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고 또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표준적인 지표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좀 올려보실래요? 나머지는 그냥 발표하실 때 다 잘해서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고 기타 부분에 이제 제가 그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기후변화 관리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특히 아까 그 신동철 교수님 발표하실 때 그 도로변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작은 미세먼지고 그거는 이제 자동차의 내연기관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거는 이 내연기관은 이제 이 화석 연료잖아요. 그래서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전기차는 수소차로 바꾸는 그런 어떤 기후변화 탄소 감축 정책이 곧바로 도로변에서의 그 미세먼지를 줄이는 첩경이다. 이제 이게 금방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미세먼지의 정책,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의 정책, 그다음에 우리 보건 정책 이것이 이제 정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지점. 그게 이제 뭐 건강 공동 편익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사업을 좀 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하고 지정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잠시 자리 정돈한 후에 질문 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제는 미세먼지가 300을 넘고 이런 악조건 내지는 또 우리의 어떤 고민을 좀 더 깊이 해보도록 하는 이런 날씨에 이렇게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여기 발제 내용이나 토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생각하시는 그런 동안에 네, 저기 질문. 예, 저는 이제 환경보건학회에서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나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발제 내용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한림원 발족식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오늘 최윤영 교수님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감명을 받았고요. 뭐 연구 내용보다는 그 결과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임프레시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김지영 과장님께 좀 저러한 우리가 이제 실제 산업부랑 좀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좀 국민들도 좀 공감대를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정책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정책적인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이 가능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좋은 점도 많지만 또 국민들이 그 기간을 또 힘들게 지난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책화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얘기여서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견이 중심에 있으면서 정책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불편함을 참자. 이런 어떤 우리 시민운동 같은 걸 해야지 이게 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 계단으로 다니고 에너지 소모도 적게 하고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그러니까는 불편 생활을 조금 견디는 그런 거는 아마 환경 교육이나 어린 그 생활의 불편함을 견디는 거는 사실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되는 거라 나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고 불편한 생활도 또 조금 참아내고 이러는 것들을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박광식 교수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사회적 거리두기 말씀하셨을 때 그 개인적인 행동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활동의 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 저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야 이제 뭐 정책과 연결이 될 수 있을 뭐 그런 애기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그 또 다른 질문으로 그 개인 노출 평가 부분이 결국 지금 대기 오염도를 우리가 위해성 평가와 연결시켜서 본다면 그냥 오염 농도로만 많이 이제 측정을 하고 그거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보다 궁극적으로는 좀 더 좁은 그리드 내에서의 노출 농도 플러스 이제 개인 노출 농도가 반영되는 위해성 평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뇌신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결국은 이게 질환과 의료비 상승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호흡기 질환이나 암 발생 플러스 이제 그 뇌혈관 질환 같은 새로운 그 뇌신경증에 대한 의료비 추가 부담도 어떤 환경 부담으로 생각이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에서부터 할까요? 그 뇌에 대한 거 괜찮아도 저한테 이제 발언 기회가 있으면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미리 다 할게요. 그 우리 김창수 교수와 조재린 교수가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 하실 거니까 그건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낮춘 노력을 지속할 수 있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국민 교육도 물론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떤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과소하지도 않고 그런 메시지 주는 거죠.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요즘 뭐 이렇게 뭐 문상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연배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좀 나이 든 사람들. 그러면 앞으로 치매 안 걸리려면 도로변으로 갈 때 좀 조심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운동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그러냐요? 그럼 제가 설명을 막 하면 다들 집에 갈 때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뭐 일반 대중도 중요하지만 좀 educated people한테 어떤 메시지를 더 우선적으로 전할 때 더 이렇게 먹히는 사이언티스트들 모임에 가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다들 거기 하고 그래요. 사이언티픽 에비던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았고요. 그 메시지하고 관련해서 제가 마침 11월 18일, 19일 날 아시아 위해성 평가를 학회를 화상으로 주관해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좋았던 게 폴 슬로빅이라고 정말 그 리스크 퍼셉션에서는 세계 탑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플래너를 액츄얼 처음에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제목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Arithmetic Compassion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공감대나 열정이 꼭 숫자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리아 난민이 수십만 명이 와도 꿈쩍도 안 하다가 어느 날 BBC 뉴스에 어린아이 하나가 난민으로 오다가 물가에 엎어져서 죽었어요. 그거 한 장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그 미세먼지 가지고 사망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망이 뭐 반으로 준다.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그렇게 안 와요. 이게 저는 앞으로 조금 더 근데 너무 과도하면 또 국민들이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좀 잘 해야 돼요. 지금의 이 에비던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서 국민들한테 주겠냐 하는 거를 WHO나 무슨 사망 자료뿐만 아니고 조금 더 국민들에게 와닿는 메시지를 분석에 근거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마이크를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폴 슬로빅 얘기가 그 모금을 할 때도 아프리카에 아주 어려운 아이들 1명을 놓고 막 하면 모금이 잘 들어오는데 3명, 5명만 돼도 모금이 그거보다 줄어든대요. 하여튼 그런 하여튼 굉장히 좋은 강의였는데 제가 이거 사례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개인 노출 평가와 관련된 환경 건강 위해성 평가도 좀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건강 영향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환경보건 서비스 측면에서 개인 수준의 어떤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위해성 평가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아시다시피 위해성 평가를 하는 그 과정 툴에서 뭐 용량 반응 단계에서 여러 가지 독성학적인 정보들도 있어야 되는데 미세먼지라는 게 구성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아직까지의 그 툴은 없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의 개별적인 안에 있는 성분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고 노출 평가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완료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미세먼지 전체에 대한 성분에 대한 어떤 포션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성분에 대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한다거나 어떤 특정에 대해서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가 어느 정도 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미세먼지 변화가 있는 연결이 되는 사이에 이제 휴먼 액티비티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제 트래픽 볼륨도 줄고 또 인더스트리얼 액티비티도 줄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미디에이트의 개념일 텐데 이거는 데이터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한 거는 이제 소셜 디스턴싱 그 기간 동안의 대기 오염 변화 부분을 확인을 했고 이제 그 인터미디에이트 부분은 기존에 이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대중교통 이용량이 한 30에서 50% 정도 줄었고 또 공장 가동률이 50% 정도 줄었고요. 실제로 트래픽 볼륨도 한 20-30%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그 나진성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노력을 하면은 될 텐데 이게 신윤영 교수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제 생각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거에 굉장히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그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아마 길이 거의 안 막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재택근무가 뭐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면은 또 대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사소하게 뭐 학교나 학원 뭐 이러한 것들도 이제 온라인 교육도 일부 활성화되고 또 저희가 이제 회의 같은 것도 많이 온라인화하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발표자 몇몇 토론자 이외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런 이제 활동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들만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좀 환경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그 환경보건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굉장히 감동하면서
듣게 됐고 신동천 교수님이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발제와 토론 중에서는 사실은 저는 그 관심이 분야가 그 실제적인 그 건강 영양 이런 쪽은 제 그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민아 교수님이 기타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비욘드 아워 인터레스트 하면은 우리의 관심 바뀌니까 이제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쓴다 하는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요새는 비욘드 원스 인터레스트 하면은 우리 관심 바뀌었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도 관심을 넘어선다는 취지로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혹시 다른 분야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전체 큰 환경이란 저 틀에서 볼 때, 또는 아니면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영향을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동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부 일도 하셨던 우리 하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부분과 한번 본인의 개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지영 과장님께는 제가 49페이지에 보면 그 환경보건 감시 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일반 시민용과 뭐 전문가와 그 다음에 공무원, 일반 시민들은 앞으로 이게 구축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혹시라도 그 아직 그 그림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저도 뭐 아주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제 그 탄소 중립 정책, 탄소 감축 정책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그 탄소 감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50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전 사회가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근데 제가 지난번에 무슨 자료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설정한 그 NDC, 각 나라의 그 내셔널리 컨트리뷰션, 디터민드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각 나라가 우리는 이만큼 감축하겠다라고 낸 계획대로 다 감축이 된다 해도 1.5도로 이제 제한하려면 온도 상승을 아주 턱없이 감축해야 되는 양이 이만큼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서 개인적으로 저만 걱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데, 기후 변화도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사실 생존이잖아요. 생존,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이제 자연재해가 막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 재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거 뭔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도 사실은 옛날에 저 어릴 때 굉장히 미세먼지 막 밖에 나가면 흰 옷 입으면 여기가 새카맣게 코 이렇게 콧구멍 한번 샥 만지면 시커먼 먼지 나오고 이랬지만, 지금 와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는 건강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그 주의를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뭔가 변해야 된다라는 그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이제 중심적인 정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감축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이 단순히 탄소를 감축하는 거가 아니고, 탄소를 감축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막연한, 딱 피부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탄소를 감축하는 것은 곧 우리 건강을 이제 살리는 거다,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다 하는, 이것과 이제 반드시 구체적으로 연계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액션에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학생 중에 이제 20대 초반 남학생이 그 무슨 기후 변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20대 남성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극곰 얘기하지 마라. 북극곰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숫자를 대라.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지. 그러니까 20대 남성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야, 좀 다루라. 나는 북극곰 보면 막 마음이 아픈데 쟤들은 북극곰 보면 마음이 안 아픈가 보다. 이제 하여튼 그 뭐 이제 다양한 적이긴 한데 그래서 그 건강 편익이 있다. 탄소 중립 정책이. 그러니까 그 요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탄소적인 그 기후 변화 정책을 얘기할 때도 그냥 적응을 해야 된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 사회도 적응하고 뭐 하수 시설도 뭐 더 대비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비하고 보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탄력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만 이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탄소 감축이라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완화 정책이잖아요. 이거가 바로 회복력을 높이는 일이고 이제 생명체들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가 이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더 정책에 더 높은 우선순위로 그런 효과가 있는 탄소 감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선순위로 이거를 좀 설정을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표들을 이제 만들고 수치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증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녹지 탄소 흡수 뭐 얘기하면서 이제 막 그 도시 숲 조성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도시 계획 그 빌딩을 이제 막 탄소 저감하는 뭐 하여튼 그런 정책이 많은데 그 사업을 한 전후에 사람들의 그 어떤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고 등등의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환경보건 정책의 어떤 한 그 사업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여기 추가해서요. 이 감시 체제에 탄소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탄소 정보 플랫폼에 미세먼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지 그러면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현재 이제 100만 건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24만 건은 대국민 공개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빅카인즈라고 뉴스 검색하는 그런 것도 좀 그 자료도 좀 추출해서 환경부의 자료랑 해서 기사를 뭐 기간을 정하면 1년 동안에 환경 관련 어떤 키워드가 많은지 환경 보건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가 많은지 그런 것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서울시의 서대문구를 클릭을 하면 거기에 있는 각종 이제 매체별 측정망 수치들 그리고 환경성 질환자 수 이런 거는 현재도 이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정교화되고 좀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R&D랑 병행하면서 시스템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탁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있어서 미세먼지 관리만 막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정답이냐? 이거 다른 거에 어떤 임팩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느낀 거는 예전에 그 반기문 그 사무총장님 지내셨던 분이 위원장을 하셨던 국가기후환경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제가 굉장히 많이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거 뭐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까지도 미팅을 제가 돌아가면서 하고 어려움이 뭐냐? 산업계 정말 어려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고 국민 공감대나 그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를 이끌려면 역시 커뮤니케이션이고 교육이고 한데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만든 계획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등등 모든 부처가 받아서 수행한 계획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결론을 그 코비드 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면 그 27%가 줄어들 거다라는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들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아직도 국무조정실에서 그걸 열심히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코비드 19 때문에 줄어든 거가 메인이 된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환경부도 그렇고 미세먼지를 그냥 줄이는 거 해서 뭐 계속 산업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만큼 하되 타겟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민감 집단이 어디냐.
그리고 줄이는 방법 중에서도 비용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전부 쭉 정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미세먼지를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노출을 생각하면은 실내 노출을 최소화하는 어떤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 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버드 보건대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Cognitive Function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공기 미세먼지하고 CO2를 정말 맥시마이즈하게 잘해주면 업무 능률이 몇 배 오른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프로덕티비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이 글로벌하게 지금 되고 있고 해서 우리가 막연히 미세먼지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게 아니고 정말 스트래티직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다른 분야에 크게 영향을 안 주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주제로 우리가 1박 2일을 가서 편안하게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이 대화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는 나라는 보여달라. 우리가 이제 능력이 있는 나라처럼 이 미세먼지 환경보건 정책 또는 환경으로부터 그 건강을 지키는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